1년 동안 여러분들과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을 강의하게 된 준선입니다. 제 이름이고, 자, 부동산 공법입니다. 부동산 공법. 그 학원에 오시기 전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그 시험에 관한 정보 같은 것들을 검색을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조사도 해보고 이랬을 겁니다. 그 중에서 뭐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과목이 이 과목이죠. 부동산 공법. 뭐 공포의 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죠. 근데 뭐 1년을 공부해가지고 전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양이 일단 좀 많습니다. 제가 차차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부동산 공법은 양이 많은데 처음부터 체계를 잘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뭐가 뭔지 모르고 막 섞여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천천히 이렇게 해가지고 용어 설명부터 이제 수업 빠지지 마시고 오시면은 이런 것들 뭐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제가 시험 뭐 재수생분들이나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험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부 방법,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시간 정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시험이 끝났는데 역대 거의 최고로 2차 과목을 불합격하신 분이 되게 많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유가 보통은 이게 한 과목 정도가 어려운데 이번에는 중개법 빼고는 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2차만 준비하신 분도 시험에 되게 많이 떨어졌는데, 그 1년을 공부를 해가지고 60점만 받으면 합격을 하는데 그렇게 떨어지신 분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런 것들이 왜 그런지 이런 것들도 한번 시험 제도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다가 한 3, 4월 달쯤에 수험생분이 같이 밥을 먹자고 해가지고 갔습니다. 밥을 먹자고 갔더니만은 그 아주머니 분이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막 이렇게 자기가 이제 알아봤겠죠. 알아봤는데 부동산 공법이 엄청 어려운 과목이랍니다. 근데 첫 시간에 제가 탁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리니까 차가 되겠나 막 이런 생각했답니다. 차가 되겠나. 됩니다. 다 됩니다. 됩니다. 제가 뭐 여기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 잘하니까 여기 서 있을 수 있겠죠. 일단은 첫 번째는 시험 제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인데, 우리 시험은 요 1차, 2차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차 과목에는 민법이랑 그 다음에 부동산 학개론 이렇게 두 과목이 있죠. 그 다음에 2차 과목에는 중개법,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 그 다음에 공시법. 공시법은 등기법이란 건 등기법. 그 다음에 지적법이라고 해서 뭐 지번 부여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법. 이렇게 1차, 2차가 나눠져 있습니다. 1차 과목에서 평균 60점, 2차 과목에서 평균 60점을 획득하면은 우리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가. 그 다음에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거를 민법 60점, 학개론 60점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민법, 학개론 두 과목을 합해가지고 총점이 120점이면은 합격입니다. 총점이. 자, 그러면은 실제 예를 들어보면은 민법을, 이런 일 없겠지만 민법을 100점 받고 학개론을 40점 받았다. 우리 이제 까락이 없어야 되죠. 민법 100점 받고 학개론 40점 받으면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합격. 평균이 70점. 합격이죠. 60점 받으면 되는데 70점 받았으니까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민법을 80점 받고 학개론을 40점 받으면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합격. 평균 60점으로 합격이죠. 이 사람 딱점으로 합격이면 딱점. 자, 그러면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1차 과목은 만점이 100점이 아니라 80점입니다. 80점. 80점을 넘는 점수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자,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여기 한 20점에서 60점대 60점을 받는데 필요한 공부량이 요만큼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60점에서 80점 올라가는데 필요한 공부량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그 다음에 80에서 90점
획득하는데 요때 필요한 공부량은 이거의 몇 배가 됩니다. 이거의 몇 배가. 그 다음에 90점에서 100점을 획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량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해도 100점을 못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시험 문제들이 각 과목마다 40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그 40문제를 난이도로 분리를 해보면은 상, 중, 하 이렇게 나뉘는데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한 30%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에 해당하는 문제가 40%, 그 다음에 하에 해당하는 문제가 이렇게 30%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실제 시험장에 가보면은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한 30% 정도, 그 다음에 중 난이도에 해당하는 문제가 50% 정도, 그 다음에 하에 해당하는 문제가 20%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시험 제도에는 상대평가 시험이랑 절대평가 시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죠. 우리가 이때까지 해본 공부들은 대부분이 요거면 되고, 상대평가 시험은 등수를 정해놓고 합격 인원을 정해놓고 치는 시험이죠. 합격 인원. 그러니까 1등부터 정해진 숫자까지만 합격이고 나머지는 불합격. 근데 절대평가는 저기 합격 점수를 정해놓고 치죠. 우리 시험 같이 자격증 시험들이 대부분 절대평가 시험입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는 요 정도의 공부량만 하면은 합격 점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해왔던 공부들이 대부분 요 공부다 보니까는 어려운 걸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엄청난 노력을. 근데 그것들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그닥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해결을 한다 해도 실제 시험장에서 맞출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극히. 그러니까 상대평가 시험을 칠 때는 남들보다 잘해야 되는 거죠. 1등부터 몇 등까지, 한 100등 정도까지 끊어서 요만큼만 합격을 하니까. 그러면은 요 시험을 칠 때는 중에 해당하는 문제는 당연히 맞추는 거고, 남들보다 여기 상에 해당하는 문제를 몇 문제나 더 맞추는지에 따라서 내가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 같이 점수를 정해놓고 치는 시험은 이거는 원래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풀어야 되는 문제가. 이거, 그 다음에 중에 해당하는 문제도 나눠보면은 중에서 상이랑 중, 하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는데 요 중에서 한 하, 중 정도를 맞춰주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어려운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 기출문제를 보면은 막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옵니다. 수업도 안 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다시 재수선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요 중하에 해당하는 쉬운 것들을 반복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60점 시험이라고 했는데 60점. 1년을 공부를 합니다. 1년을 공부를 하면은 최소 수업 시간에만 같은 내용을 5번에서 7번 정도 반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한 번은 좀 작은 것 같고 2번에서 3번 정도를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내용을. 그러면은 내가 동일한 내용을 7번에서 10번 정도를 보고 가는 거죠. 시험장에. 근데 이 60점이 안 나옵니다. 60점이. 수험생 대부분이 이 평균 55점에서 65점 요 사이에 대부분의 수험생이 포진합니다. 그 시험을 치고 나면 5월달 정도 되면은 그 수험생들 점수 분포표 같은 게 나옵니다. 그 큐넷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이 점수대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1년을 공부했는데 대부분이 떨어지는 사람도 한두 문제, 합격하는 사람도 한두 문제. 시험 끝나고 나면은 연락이 엄청 옵니다. 이의제기 할 거 없냐고. 한두 문제 모자란 거, 한두 문제. 그런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맞춰야 될 문제를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맞춰야 될 거는 요거.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정도. 자, 집에 자녀분들이 계실 텐데 친구를 데려옵니다.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친구랑 이제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쟤 수학 몇 점이고? 이러니까 65점. 국어는 60점. 그 다음에 뭐 영어는 55점. 애들한테 이제 방에서 공부한다니까 과일을 깎아주고 그거나 뭐 먹을 걸 주겠죠. 먹을 걸 주면서 얘네들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겠구나 생각하겠습니까? 놀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것들 방에서 노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겠죠. 65점, 60점, 55점 뭐 이렇게 맞는 애들이랑 같이 놀면 그 정도 점수란 거죠. 60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1년 정도 공부를 하면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점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나오냐면은 공부를 이상하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이 공부할 때 이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공인중개사로 만들어주는 문제들은 누누이 말하지만 요것들 쉬운 것들입니다. 쉬운 걸 계속 반복하고 이걸 안 틀리는 게 중요한데 계속 이걸 맞추려고 하니까 그 한때 그 공부를 되게 잘하시던 분들 우리가 이제 전교 1등 막 반에 1등 이런 건 못했어도 반에서 그래도 한 상위권 이렇게 있던 분들은 이런 문제에 엄청 집중을 하십니다.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랑 약간 승부를 하려는 막 전투의식이 막 발생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근데 이거는 정작 우리 시험에 도움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냐? 엄청 많이 나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시험장에 가면 나오는데 그거에 당황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문제풀이 하면서도 이런 문제들이 나오죠. 근데 이런 것들을 막 해결하고 싶다, 이걸 풀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깁니다. 공부를 잘 하시던 분들은. 근데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에 집중하셔야 안정적으로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합니다. 자, 우리가 총 과목마다 40문제가 출제된다고 했는데 자, 60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를 제가 여기 실제 예로 한번 보면은 1번 문제 맞았죠. 2번 문제 틀리고 3번 문제 맞았습니다. 4번 문제 틀리고 운 좋게 연속으로 2개 맞고 그 다음에 틀리고 그 다음에 맞고 틀리고 하다가 운 좋게 연속 2개 맞고 이러다 보면은 24개를 맞추면 이게 60점이죠. 그렇죠? 절반 가까이나 틀려도 됩니다. 40문제 중에서 24문제를 맞추면 절반 조금 넘게 맞추면 이게 60점이죠.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16개를 틀려도 60점입니다. 60점. 근데 반드시 60점을 맞아야 되느냐? 아니죠. 40점 이상만 맞으면 된다. 40점 이상만. 40점은 24개나 틀려도 됩니다. 24개나. 예전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공부하는 거 보면은 그분은 이 문제를 절대 다 안 푼답니다. 절대로. 한 4개 정도 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4개 정도를 아예 버리고 시작합니다. 4개 정도를 버리고 시작하면은 그분은 처음부터 36문제를 푸는 겁니다. 36문제. 나이 드신 분들은 40문제를 다 풀 수가 없습니다. 읽을 수가 없죠. 시간 안에. 젊은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젊은 분들은 충분히 40문제를 다 풀 수가 있는데 시간 안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40문제를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 안에.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런 것들 1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거 어렵다. 이건 좀 풀 수 있겠는데. 이건 쉽네. 요 정도의 구분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런 문제들을 아예 버리고 시작합니다. 왜? 16개, 절반 가까이 틀려도 되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내가 버릴 걸 잘 버려야 됩니다. 버릴 걸. 그 버릴 거를 혼자 공부하면 버릴 수가 없으니까 학원 수업을 듣고 강의를 듣는 겁니다. 제가 버려드리려고. 제가 그런 것들을 버려드릴 겁니다. 어려운 것들, 시험에 출제 빈도가 낮은 것들,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들은 제가 버립니다. 공법책은 뭐 지금은 요 몇 장 안 되죠. 몇 장 안 되는데 실제 기본서가 나오면 한 700장, 700페이지. 거의 기본서 중에서는 가장 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법은 전체 조문수로 따지면은 조문이 한 3,000개 정도 됩니다. 3,000개. 민법은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 원래 민법의 절반보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민법 조문이 1,100개 정도 됩니다. 1,100개. 1,118종가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민법에서 빠지는 게 맨 앞에 있는 권리 능력, 권리 능력 이런 것들이 빠지고 행위 능력 이런 것들도 빠지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물권법은 대부분의 양을 배우는데 질권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 채권법에서도 채권 총론 다 빼고 계약, 임대차 이런 것들만 빼서 배우고 가족법 내용도 다 안 배우기 때문에 민법은 끼케야 조문이 한 500개 정도. 그 다음에 학계로는 법이 아니니까 조문 숫자로 따질 수 없지만은 학계로는 시험 범위가 없습니다. 아예. 학교 다닐 때 공부해 보셨겠지만 개론자 붙는 것들은 그냥 관련된 거는 다 시험 범위다. 그러니까 따로 시험 범위가 없고 중개법 같은 경우에는 조문 숫자가 한 150개 정도. 그 다음에 공시세법 저런 것들은 한 300개 정도. 공법이 왜 어려운지 아시겠죠? 조문이 무려 이 정도 됩니다. 이런 것까지 다 잡으려고 하면은 1년이 아니라 2년, 3년을 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양을 제가 줄여드릴 겁니다. 수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원만 안 빠지고 나오시면은 이런 것들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 보다는 우리는 이제 자격증 시험이니까 요령을 조금 필요합니다. 요령이. 물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 요령이 버릴 거, 취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들이에요. 자격증이라는 게 우리 이제 치는 시험이 자격증 시험인데 이 자격증 시험은 그 나라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60점이죠.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자격을 넘는지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운전면허 시험 같은 거죠. 운전면허 시험. 운전면허 시험도 그 나라에서 정해놓은 시험에 통과를 하면은 우리나라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 자격증을 활용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죠. 뭐 레이서들은 뭐 그걸 가지고 경주에 나가기도 하고, 보통 이제 운수업에 일하시는 분들은 그걸 가지고 직업을 삼아서 일을 하시고, 보통의 일반인 분들은 그냥 자기가 출퇴근용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이 자격증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시험도 마찬가지죠. 공인중개사 시험도 우수한 사람, 이렇게 상대평가 시험에서 우수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그 유튜브 같은 데서 부동산 관련된 강의를 엄청 많이 봅니다. 여러분보다 강의를 훨씬 많이 보는데, 거기 보면은 그쪽에서 강의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무슨 강의를 하는 사람이냐면은 경매 강의 내지는 그 재테크 강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관련 강의를 엄청 많이 합니다. 보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데 보면은 그 집을 보통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20, 30대, 20대는 좀 어리고 30대, 40대 정도, 그런 분들이 구매를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많겠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돈을 벌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부동산이랑 주식. 그 중에서 이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런 강의를 들으러 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이제 이 사람들이 방송을 하고 있으면은 옆에 채팅이 올라오는데, 채팅에 보면은 30, 40대 이렇게 젊은 신혼부부 이런 정도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부동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공인중개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된다 이러죠. 안 된다. 도움 하나도 안 된다. 얼마 전에 그 PD수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PD수첩에 보면은 부동산 가격의 비밀 뭐 이러면서 그 2부작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거기 보면은 이런 스타 강사들이 딱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를 펴놓고 여기 아파트 가격이 오릅니다. 딱 찍어줍니다. 여기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강의를 듣던 아줌마들이 버스를 타고 내려갑니다. 지방으로 가가지고 공인중개사 하나를 섭외해놨겠죠. 그 사람들이 여기는 무조건 온다. 사라고. 그럼 그 자리에서 계약금 3천만 원 걸고 바로 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 광주랑 뭐 대구 어디를 찍어주던데, 원래 6억 하던 아파트가 갑자기 6개월 사이에 12억이 됩니다. 2배가 뛰는 거죠. 이렇게. 이런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바람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 공부가 도움이 되느냐 하면은 안 된다. 필요도 없다. 필요도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방송국에 취재를 가가지고 인터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왜냐하면은 그 지역의 시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니까. 그 지역 아파트 가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것들 혹시나 해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우리는 자격증 시험입니다. 자격증 시험. 같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도 밖에 나가시면은 원룸을 위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아파트 위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남자분들은 토지나 상가 이런 것들 위주로 합니다. 원룸 그 아파트 앞에 차리는 분들은 이제 보통은 이제 여자분들이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상가나 토지 이런 것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 거 1년에 딱 한 건 합니다. 한 건만 하면은 보통 회사원 연봉 나옵니다. 토지 같은 거 명지 이런 데 개발될 때 한 5천만 원, 이런 것도 좀 작은 거 1억 이렇게도 한 건 하면은 금방 나옵니다. 이런 것들. 이 자격증을 어떻게 활용할 방법은 여러 가지죠. 그 다음에 내가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는 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6가지 과목이 있는데, 저 중에서 내가 나가서 실제로 많이 쓰는 과목이 바로 공법입니다. 공법.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공법적 규제를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대부분이 아파트에 거주하시겠죠. 아파트에. 여러분들의 집은 왜 거기 있어요? 왜? 회사 근처였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학원 근처였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나는 쇼핑을 좋아하니까 백화점 옆에 우리 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아파트가 거기 있습니까? 용도 지역이라는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용도 지역. 거기를 내가 이만큼의 토지를 가지고 있죠. 이 토지에다가 원래는 내가 짓고 싶은 거 아무거나 지으면 되는데, 내 재산이니까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게 원칙은 자유인데 여기 주거지역이라는 행위 제한을 가합니다. 주거지역이라고 나라에서 이걸 지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 토지에는 주거지역에 맞는 건물만 들어오는 겁니다. 맞는 건물. 요 밑에 메가마트 옆에는 다 상가들이죠. 상가들이고 거기서 조금 나가야 지금 자해를 짓고 있죠. 옆에. 그러면은 거기 메가마트 옆에는 주택이 없는 이유가 거기는 아마 상업지역이니까 상업지역에 맞는 건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행위제한을 다 받고 있는 다. 이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어도 내가 내 마음대로 활용을 못하는 이유는 공법적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 사람들이 이 투자를 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걸 반박을 해보면은 용도 지역도 모르고 이 토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지역이 개발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은 그 기본계획이라는 데 보면 다 나옵니다. 기본계획.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되는데 2030 부산시 도시 기본계획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여기 보면은 부산시 전체를 도심과 부도심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을 딱 찍어가지고 앞으로는 도심 하나, 부산 같은 데는 도심이 2개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부도심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요 연결할 도로 같은 거 설치 계획이라든지 요런 지역, 요 동래구만 해도 저쪽 충렬사 요쪽을 안락 로타리 쪽을 지금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에 뭐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 각각 몇 프로씩인데 2030년까지는 주거지역은 몇 프로, 상업지역은 몇 프로, 공업지역은 몇 프로, 녹지지역은 몇 프로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 이런 게 다 나온다 여기. 그 다음에 이게 안락 로타리 인근의 여기 정도까지 나온다 이게. 이런 기본 계획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집을 사거나 하겠죠. 집을 사거나 뭐 평생에 한 번, 2번 정도는 꼭 집을 사고 팔고 할 텐데 이런 것들을 알아야 내가 살아야 될지 팔아야 될지 아니면은 어떤 것들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학원에 오시면서 대부분이 뭐 승용차를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뭐 대중교통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오신 분도 계실 텐데 다 이용했던 게 도로입니다. 도로를 다 이용하죠. 도로 그거 막 그냥 부산시장이 지나다니다가 여기 차 막히는데 도로 좀 설치하지 해가지고 막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도로 같은 것들도 계획을 만들어서 합니다. 어디서? 이 기본계획에서 방향을 잡아놓고 관리계획이라는 걸 또 구체를 해가지고 계획을 만들어서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도로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도로가 만들어지면 그 도로 옆에가 도로가 이렇게 나면은 이런 데보다는 이쪽에 메인 도로가 있는 이쪽이 땅값이 훨씬 비싸겠죠. 이런 것들을 공법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건데 그 활용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게 공법입니다. 민법 같은 것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민법. 변호사 딱 전화하죠. 5분이면 바로 옵니다. 우리 사무실까지. 법무사 등기법 몰라도 된다고. 법무사는 5초 만에 옵니다. 5초 만에. 그 다음에 법무사는 추석 명절마다 꼬박꼬박 선물도 갖다 줍니다. 선물도. 이렇게. 공인중개사 가위죠. 선생님 변호사도 굶어 죽는데. 공인중개사도 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돈을 엄청 많이 법니다. 물론 대부분이 요새는 이제 망하고 있죠. 요새는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는 대부분의 분들이 열어놨다가 지금 문 닫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잘 하시는 분들은 변호사 이런 것보다 훨씬 돈을 잘 법니다. 우리나라 3대 직업이 뭡니까? 의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이렇게.
이걸 웃으면 안 되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가 될 건데 여러분들의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요. 자부심. 좋은 직업입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토지 같은 거. 1년에 딱 한 건 합니다, 한 건. 한 건 하고 나머지 때는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정말 요새 유행하는 말 있죠. 뭐지? 워라밸 아십니까? 워라밸? 일과 생활의 밸런스를 맞춘다. 워라밸. 웰빙이 이제 좀 더 나아가가지고 워라밸 이런 것들. 그래서 여가 생활을 이제 갖자 이런 거죠. 워라밸을 맞추기에 참 좋은 직업이 우리 직업이죠. 이런 것들. 워라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뭘 몰라야 사기를 치기가 쉬우니까 그렇습니다. 뭘 몰라야. 강의를 하는데, 저도 강의를 하는데, 여기 뭐 부산시 도시계획과 과장님이 앉아 계시면은 엄청 긴장하고 강의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제가 긴장을 안 하고 수업을 하는 겁니다. 물론 긴장을 합니다.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매나 재테크, 카페의 주인이나 내지는 책의 저자입니다. 경제 부분에 뭐 베스트셀러 1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딱 지도 그려놓고 여기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뭘 알면은 여기 막 가가지고 계약금 바로 걸고 이런 일을 안 하는 거죠. 자기가 알아봅니다, 이런 것들. 그 지역에 뭐 광주 기본계획이나 대전 기본계획을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살 텐데 모르니까 이런 사람들 전문가라고 막 베스트셀러 1위 하고 이런 사람들이고 자기가 실제로 뭐 갭 투자 같은 거 해가지고 자기는 집을 한 30개 가지고 있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찍어주니까 여기 오른다. 찍어주니까 뭣도 모르고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부동산 공법을 배우고 갔다. 사이치가 너무 힘들죠. 거기 왜 오릅니까? 왜요? 뭐 학군이 좋아서. 거기서 말하는 강사들이 여기 오르는 이유가 여기가 학군이 좋답니다. 학군이. 그리고 좋은 학원이 많답니다. 요새 학원 안 갑니다, 애들. 인터넷 강의 듣지. 근데 학군이 좋고 막 이렇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공인중개사가 인터뷰하니까 여기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하니까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오를 이유가 없는데 오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막 찍어주니까. 이렇게. 그래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힘이죠. 모르는 게 약이 될 때도 있는데 아는 게 힘입니다. 아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라는 거 거의 뭐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여러분 뭐 5, 60대 분들은 뭐 집 한두 채 이런 것들이 전 재산인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둠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험을 합격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좀 딱딱하고 힘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밖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은 이 부동산 공법이란 과목을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좀 쉽고 재밌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수업할 때도 실제 생활에서 이런 부동산 공법상의 제도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 예시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시험 제도 이런 것들은 뭐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니까 저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쉬운 문제들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이 쉬운 문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뭐 다 아는데 근데 실제 시험장에 가가지고 내가 당연히 안다라고 생각했던 요 하에 해당하는 문제나 중하에 해당하는 문제 요걸 틀렸을 때는 충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1번, 2번, 3번, 4번, 5번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자, 1번 문제. 너무나 많이 봤던 문제죠. 너무나 많이 봤던 문제. 엄청 쉬운 문제를 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험장에 생각이 안 납니다. 갑자기. 그러면은 자, 시험을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맞고 틀리고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맞고 틀리고 맞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2번 문제가 쉬웠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3번 문제를 풀면서 2번 문제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3번 문제도 그래서 제대로 못 푸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내려가면은 2번, 3번이 4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틀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쉬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시험장에서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게 중요하다는 거.
쉬운 문제를 정확하게 맞추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얼마나 많이 맞추는 게 많이 맞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쉬운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푸느냐가 1년 안에 끝낼 때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멋있다. 이 정도로 시험 제도는 그냥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보죠. 두 번째는 공부 방법인데, 저는 이제 뭐 전국에 있는 공인중개사 강사 중에 제가 제일 어립니다. 제가 제일 어리고 그래서 근데 여기 서가지고 강의를 하는 이유는 시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역을 하고 바로 그 학교 고시방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때부터 해가지고 한 몇 년, 꽤 오랜 시간을 공부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오랜 시간을 공부하면서 수많은 불합격을 경험했는데, 그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는 제가 합격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합격을. 근데 어떻게 하면 불합격한지는 누구보다 잘합니다. 누구보다. 불합격하는 방법은 누구보다 잘합니다. 한 10년 정도 전인가 변호사가 쓴 책이 하나 있었는데, 불합격을 피하는 방법인가 뭐 그게 책이 엄청 유행했었습니다. 고시생들 사이에서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합격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불합격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만들어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저도 불합격을 피하는 방법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합격을 하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오랜 기간 이제 수험가에 있으면서 제 친구들 내지는 제 선배, 후배들이 합격하는 거 보니까는 그런 사람들은 요렇게 공부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볼 테니까, 뭐 공부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틀리긴 한데 제가 이제 한번 방법을 한번 제시를 해볼 테니까 이런 것들이 맞다 싶으면은 요걸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2차만 하시는 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은 거의 합격입니다. 합격. 걱정이 안 됩니다. 근데 동차 하시는 분들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2차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수업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학원만 오시면은 합격합니다. 근데 동차 하시는 분들은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다 성인들이고 하다 보니까는 이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좀 다른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중간중간에. 그래서 중간에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안 하려면은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요 진도대로 그대로 좀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계획을 세울 때 거꾸로 세웁니다. 기존대로라면은 올해는 이제 2019년 10월 26일 정도에 시험이 있을 겁니다. 관행대로 시험을 친다면은. 그 다음에 시험 일주일 전, 그 다음에 시험 한 달 전, 여기 한 10월 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10월. 그 다음에 9월 달, 그 다음에 7, 8월 과정, 그 다음에 5, 6월 과정, 그 다음에 3, 4월 과정, 그 다음에 1, 2월 과정. 이렇게 11월, 12월은 빼겠습니다.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거 안 합니다. 11월, 12월 달에는 그냥 편하게 듣고 집에 가서 까먹고 이러면 됩니다. 이걸 거꾸로 적는 이유는 이때 마지막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고 1년 동안은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거꾸로 적는 겁니다. 자, 대략적인 1년의 과정을 설명해 보면은 11월, 12월 달에는 지금 들고 있는 요 입문서를 합니다. 입문서는 아주 기초적인 용어 설명만 돼 있습니다. 용어 설명만. 공법이 요 정도 양이 아닙니다. 한 700페이지 정도 됩니다. 700페이지에서 8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기본서로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용어만 익히시면 됩니다. 저기 과목을 써놨지만은 학개론 빼고는 다 법과목이죠. 법과목이다 보니까는 법을 전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 용어 자체가 일단 생소합니다. 뭐 채권자, 채무자가 뭔지도 모르고 학원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뭐 저당권자 이런 것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과정이고, 자 1월 달부터 본 수업을 하는데 이때는 기본서가 나옵니다. 기본서. 그 다음에 3, 4월 달에도 역시 기본서로 수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5, 6월 달에는 기본서에다가 이 기본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요약서가 추가가 됩니다. 기본서의 내용을 좀 요약해 놓은 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 8월 달에는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하는 거죠. 우리 결국은 시험장에 가가지고 60점이란 점수를 획득해야 되니까 요 문제 푸는 연습을 합니다. 객관식 시험은 문제를 푸는 기술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앞에서 이 이론서들로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말들은 다 옳은 말만 나오니까 어떻게 틀리게 내는지를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연습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9, 10월 달에는 동형 모의고사라고 해서 매일 시험을 칩니다. 매일. 요런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시험장에 가게 되는데, 자, 시험일날 여러분들은 책을 어떤 걸 볼 겁니까? 어떤 책을 봐야 됩니까? 어떤 책? 그런 걸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그냥 뭐 공법 날이면은 공법책 꺼내오고 민법 날이면 민법책 꺼내오고. 시험장에 저도 이제 수없이 시험장에 들어가 봤는데, 시험장에 가보면은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책가방을 메고 오는 게 아니라 캐리어를 끌고 온다. 캐리어를. 웃으시지만 그런 분들이 반드시 한두 명씩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이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을 다 써들고 오는 거야. 다 써들고. 왜? 불안하니까. 아침에 이걸 왠지 봐야 될 것 같은 거죠. 왠지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에 이 1년 동안 배운 책을 다 써들고 옵니다. 거기다가 도시락 들죠. 그 다음에 추울까봐 옷까지 챙기죠. 아, 짐이 한가득이죠. 그런 분들은 저분은 떨어지겠구나.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매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뭘 들고 갈지를 생각을 안 하고 쭉 공부를 해오면 그냥 공부를 해오는 거다. 그냥 공부를 해오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는 심리 상태가 엄청 불안합니다. 엄청. 나 공부가 안 된 것 같으니까. 합격할지 말지 이런 것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심리 상태가 불안하니까 이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전날 짐을 싸다 보면은 처음에는 책가방을 꺼냈다가 책가방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캐리어를 꺼내는 거죠. 거기다가 1년 동안 배운 책을 다 싸들고 갑니다. 그런 분들은 힘듭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앞에 가면은 시험장에서 반드시 봐야 할 필수 지문 이런 것들 책을 나눠줍니다. 그거 학원에서 나눠줘요. 학원에서. 그거 왜 나눠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100% 떨어질 거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거 보는 사람들은 100% 떨어집니다. 아니, 자, 시험이 9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9시 반부터. 그러면은 9시부터 책을 못 봅니다. 9시부터는 책을 다 넣어야 되고, 내가 시험장에는 한 8시 정도에 도착을 하는 거죠. 너무 일찍 가면 안 되고, 너무 시간 맞춰서 가도 안 되고, 한 1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그날 받은 책을 내가 민법 학개론을 다 봐야 되는데, 그날 책을 처음 받아가지고 1시간 안에 저걸 다 볼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봅니다. 절대.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내가 이 시험일날 뭘 봐야 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시험장에서 무조건 봐야 돼? 그럼 그걸 보는 거죠. 그거 보면은, 그 보고 나오면은 시험장에 이제 시험을 치고 나오면은 거기에 있는 지문들이 시험에 엄청 많이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뻔한 것들을 거의 다 써놨으니까. 그러면서 이거 이래 좋은 자료가 있네. 아닙니다. 1년 동안 다 배운 겁니다. 여러분이 다 배운 건데 그것만 눈에 들어온 거죠. 그것만. 그러면 시험장에 뭘 들고 가야 되냐면은 과목당 딱 책 한 권만 들고 옵니다. 한 권만. 무슨 책이냐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저 한 권이 될 수 있는 후보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서, 두 번째는 요약서, 세 번째는 객관식 문제풀이집. 그 다음에 반드시 사야 될 책이 기출문제집입니다. 이 기출문제는 객관식 시험에서 기본입니다. 기본. 이거는 기출문제는. 그래서 요 네 가지. 그 다음에 한 권에다가 조금 더 추가하자면은 내가 가장 도움이 되는 자료 하나 정도. 이거는 너무 얇은 거 말고 전범위가 정리가 돼 있는 요 자료 하나 정도. 과목당 요것만 딱 들고 가는 요것만. 그리고 끝까지 이것만 봐야 된다. 이것만. 그러면은 내가 이 책은 여기 기본서나 요약서나 문제풀이, 기출문제 몇 번을 봤을 겁니다. 몇 번을 봤던 책이기 때문에 8시부터 9시 사이에 민법이랑 학개론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9월 달이나 되면은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요거. 내지는 5, 6월 달 요때도 마지막 한 권을 정하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은 1, 2월 달 이럴 때부터 그냥 막 학원에 책만 바꿔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왜 뭘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1년 동안 공부를 하는 이유는 마지막 요거 만들려고 하는 거야. 한 권 만들려고. 이 한 권을 마지막에 빨리 보면 1시간 내지는 한 2-3시간 안에 전 범위를 다 볼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1년이라는 과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수험가에서는 단권화라고 하죠. 단권화. 그러니까 한 권에다가 모든 걸 다 담아야 됩니다. 모든 걸.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부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이 한 권을 시험날 8시부터 9시까지 민법 학개론
다 정독하진 않겠죠. 정독하진 않고 시험장에서 반드시 봐야 될 거, 그런 것들 체크를 해둘 겁니다. 그거를 1시간에 딱딱 체크를 하는 겁니다. 체크를. 그 다음에 점심시간도 깁니다. 그때 중개법, 공법 같은 것도 요 한 권으로 체크를 하고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요 한 권을 왜 이렇게 빨리 볼 수 있냐면은 마지막 일주일 있죠. 이때 마지막 일주일에 이 책으로 이 한 권으로 2번에서 3번 정도를 반복합니다.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이게 되냐고? 됩니다. 왜? 10월 달부터 이것만 봤을 거니까. 10월부터. 10월 달에도 이 한 권을 봅니다. 이 한 권.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9월 달, 그 다음에 9월 달에도 마찬가지. 9월 달에 이 동영 과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매일 시험을 칩니다. 매일 시험을 치고 그날 풀이를 하는데 풀이를 하고 나서 복습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로 끝내고 나서 자기 공부 시간에는 내가 시험장에 가지고 갈 요 한 권을 가지고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한 권에 빠져있는 부분이라든지 내가 미처 체크를 못한 부분은 동영에서 복습을 하면서 여기로 옮겨 놓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내가 좀 요때도 미진하다 싶은 것들은 여기다 체크해 놓습니다. 여기다. 다 여기다. 이 책은 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약서 기본서 700페이지가 되는데 그거를 1시간에 볼 수 있나? 네, 볼 수 있습니다. 시킨 대로만 하면. 표시를 다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렇게 보는데 7, 8월 문제풀이 할 때도 객관식 문제집으로 정리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럼 뭐 문제풀이 책으로 정리하는 것도 저는 뭐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풀이 책을 뭐 10분 만에 다 볼 수 있게도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문제풀이 할 때 그 객관식 문제집을 정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과정들을 거치는데 하는 이유는 이 1년 동안의 과정을 하는 이유는 마지막 요 한 권 요거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보기 편한 책.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9월, 10월, 7, 8월 많게는 요 7, 8월부터 한 권을 가지고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하실 때 보면은 뭐 민법 한 날은 집에 가서 민법 복수하고 공법 한 날은 공법 복수하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위험합니다. 그거는 좀 비추천. 어떻게 하냐면은 이때부터 9월 달부터 내가 민법을 하겠다 하면은 민법을 처음부터 끝까지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볼 때는 이게 7일에서 뭐 8일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은 학개론을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월 달부터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6과목을 돌리고 나면은 10월 달에 한 번 더 합니다, 이거를. 10월 달에. 그러면 처음에 7, 8일이 걸렸으면은 다음에 볼 때는 5, 6일 정도? 이렇게 줄여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간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확실히 아는 것들은 지워나갈 거니까, 이때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때 9월 달에 한 번, 10월 달, 일주일 되기 전까지 한 번, 그 다음에 일주일 되기 전에 두세 번, 그 다음에 시험 당일날 반드시 봐야 될 거 한 번 더. 그러면은 마지막 2달 동안에 똑같은 범위를 내가 혼자 공부하는데 6번 정도를 반복해야 됩니다. 이대로 하면 지켜내기 힘듭니다. 지켜내기 힘든데 이대로만 하시면은 충분히 6번에서 7번 정도를 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떨어지기가 더 힘듭니다. 떨어지기가. 합격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떨어지기가 힘든 거죠. 2달 동안에 똑같은 책으로 내가 6, 7번을 반복을 했는데 전국에 많은 책들이 있고 많은 강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60점을 못 받게 하는 강사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60점이 안 나오는 책도 단 한 권도 없고 저는 뭐 제 책이 제일 좋다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제 책은 저도 마음에 안 드는데 제 책이 다 좋은 게 아니라 제 책도 60점을 받기에는 차고 넘친다는 거죠. 다른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강사도 마찬가지. 저뿐만 아니라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60점을 못 받게 하는 강사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이미 이 바닥에서 퇴출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처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를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맨 처음에 고민을 하는 게 학원에 갈까? 인강을 들을까를 고민합니다. 요새 인강도 엄청 많으니까 싸고 뭐 무료 강의도 많고 근데 여러분들 일단 학원을 선택했습니다. 학원을. 그리고 합격률은 압도적으로 이쪽이 높습니다. 합격자 수는 여기가 많겠죠. 당연히 인강 듣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근데 학원이 합격률은 훨씬 높은데 이것도 왜 이럴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달, 12월 달에 입문 과정을 듣고 1, 2월 달에 수업을 듣고 나서 3, 4월 달 정도가 되면은 모의고사를 칩니다. 모의고사를.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칩니다. 3월 달 내지는 4월 달에 치게 되는데 요때 시험을 치면은 내 평생에 받아본 적이 없는 점수를 받게 됩니다. 민법 22.5점, 학개론 27.5점. 원래 공부를 못 하시던 분들은 여기서 별로 충격을 안 받습니다. 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뭘. 근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하시던 분들은 좌절감이 엄청 큽니다. 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좌절감이 확 밀려드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학원에 오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학원 강사들한테 계속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인강 듣는 사람들은 자기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강사 탓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바꿉니다. 인강들마다 학원에 가면은 그 인강을 들으면은 강사들이 과목마다 한 3, 4명씩 있습니다. 그러면은 3, 4월 달에 시험을 치고 강사를 바꾸는 거죠. 마음 안 드는 거, 강사가 잘못된 것 같다. 이때 치면 점수가 나오냐? 안 나옵니다. 그때도. 이게 또 잘못됐나? 또 강사를 또 바꿉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계속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이게 교수님들마다 자기가 이제 수업할 때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쓰는 용어들이 있고 그 스타일에 적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새롭게 배우는 거죠. 근데 공부가 된 상태에서 강사들을 바꾼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표현을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구분해낼 수가 있는데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막 강사들을 계속 바꾸면은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계속 시작, 처음부터 2달마다 처음부터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합격할 수가 없죠. 합격할 수가. 계속 책만 바꾸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학원에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은 학원에 이제 나오시는 강사님들을 믿고, 제가 제일 못합니다. 제가 제일 못하고 여기 훌륭한 강사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은 학원을 꾸준히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때 왜 점수가 안 나오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삽질을 하면은 일의 효율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열삽을 펴가지고 흙을 옆으로 열삽으로 옮기면은 요 흙이 요만큼 옆으로 옮겨지니까 눈에 바로 보이는 거죠. 근데 공부는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10시간을 한다고 해서 10시간만큼의 점수가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면은 점수가 계단식으로 오릅니다. 어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자, 처음에 상, 중, 하 난이도가 있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하에 해당하는 난이도가 막 헷갈립니다. 중에 이런 거는 보지도 않았고 하에 해당하는 난이도의 문제들이 막 헷갈리는 거죠. 근데 요게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3, 4월 달에 모의고사를 치니까 이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 점수가. 그러다가 이 하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정리가 되죠. 그러면은 이때 점수가 10점에서 20점 정도가 점프를 합니다. 한 단계 뜁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해결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중난이도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한동안은 정체기입니다. 정체기. 그게 이제 5, 6월 달입니다. 5, 6월 달. 이 정체기를 못 이기고 사람들이 막 튕겨나가는 거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갈아타는 거죠, 계속. 근데 점수는 원래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공부는. 저 공부를 정말 많이 해봤는데 어떤 과목도 다 해줬습니다. 민법을 제가 공부할 때였는데 제가 보던 민법 제가 한 3,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3,000페이지가 넘죠. 아무리 봐도 모르래요. 아무리. 이거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배우지? 그런 생각. 정말 목차도 모르겠고 개념도 안 잡히고. 근데 꾸준하게 읽었습니다. 책을. 3,000페이지짜리를 정독을 한 3번을 하니까 4번째 볼 때쯤에 민법 총칙의 한 대리쯤 가니까 갑자기 딱 뭐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뭐가. 이거구나. 민법 이거구나. 헷갈리던 것들이 싹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공부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봐야 합니다. 이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냐. 민법 같은 거 앞에만 봅니다. 앞에 보다가 좀 지나가죠. 어렵다. 책도 없죠. 학교는 봅니다. 학교는 꺼내가지고 맨날 맨 앞에 나오는 거. 부동산의 특성 이런 거 보고 있죠. 부동산의 특성. 민법 103조 이런 거는 그 원장님 앉혀놓고 설명을 해도 자기가 설명하죠. 그 정도로 잘하는데 뒤에 물권법 가면 모릅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법들은 다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건데 뒤쪽을 알무로 해서 앞에가 이해되는 게 있는데 이걸 안 보니까 앞에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다가
민총까지만 보고 민법 총칙까지만 보고 책을 덮습니다. 다른 과목 보고 다른 과목 한참 보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그 뒤에서부터 보는 게 아니라 다시 민법 103조 이거부터 보는 거예요. 103.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1, 2월 달에도 내가 복습을 할 때 책에 표시를 해두고 봤던 부분 뒤에서부터 봐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앞에만 보는 게 아니라 뒤에를 꼭 봐야 된다. 꼭. 그리고 점수는 이렇게 단계별로 생각합니다. 계단식으로. 그러니까 요 정책이 때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이 시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이 시기구나. 그러고 나면은 그런 것들을 헷갈리는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은 요때 점수가 뜁니다. 또 10점에서 20점이 뛰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은 요 문제풀이 과정입니다. 우리 객관식 시험 문제를 푸는 게 주목적은 아니지만 최종 목적이죠. 최종 목적이니까 이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요 중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이론적인 아주 쉬운 부분들이 헷갈리다가 나중에는 문제에서 막 꼬아놓으면은 그 부분들이 헷갈립니다. 요 부분들을 문제 푸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2차만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은 1차만 하시는 분들은 초반에는 1차 과목 위주로 해주셔야 된다. 1차 과목 위주로. 저는 이제 2차 과목으로 수업을 하지만은 1차 과목 위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우리는 1차, 2차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합격하면은 이 사람은 합격이죠. 최종 합격.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1차를 합격하고 2차가 불합격이죠. 이 사람은 합격입니다. 합격인데 1차 합격생입니다. 1차 합격생. 그 다음에 1차가 떨어지고 2차가 떨어지면 당연히 불합격인데 이분이 가장 안타까운 분인데 1차가 떨어지고 2차가 합격하면 이분은 2차 합격생이 아니라 그냥 불합격이에요. 그냥 불합격. 그러니까 우리가 합격이라는 단어를 받으려면은 합격생이 되려면은 어떻게든 1차는 합격을 해야 합격생이라는 말을 붙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처음에 1, 2월, 3, 4월 요 때까지는 그냥 수업 다 따라오십니다. 다 따라오시다가 이제 3, 4월 달에 모의고사를 쳤는데도 이때 4월 달 내지는 5월 달에 민법이 한 40점이 채 안 나오는 거죠. 학개론도 40점이 채 안 나오고 이분들은 2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서. 6월 달까지도 40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면은 100% 포기합니다. 그분들은. 제가 하라 해도 포기합니다. 곧 문제 푸는데 아직도 민법이 점수가 안 나오면 1차 과목이 꽈락 점수가 나오는 거죠. 이분들은 절대 이 2차 과목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1, 2월, 3, 4월 지금서부터 해가지고 11월 달까지 넣어가지고 11월, 12월 지금 일찍 오셨으니까 일찍 오신 만큼 11월, 12월, 1, 2월, 3, 4월 통해 가지고 1차 과목을 한 50점에서 60점 정도. 합격 점수는 아니라 좋습니다. 50점에서 60점 정도를 획득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은 이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해결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요 정도가 내가 이론 과정을 통해 가지고 5, 60점을 획득할 정도가 되면은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해결이 되니까는 초반에는 1차 과목에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1년에 끝내실 분들은. 뭐 내가 뭐 2년, 3년 하겠다. 그런 분들은 뭐 상관이 없지만은. 그리고 학원에 좀 있다 보면은 상담 받으러 오셔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나는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100% 2년, 3년, 100% 2년, 3년. 공부는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오래 하면은 저처럼 됩니다.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의 폐해를 가장 잘 보시는 게, 이 공부를 오래 하면 사람이 되게 위축되고 좀 작아지고 뭐 좀 사람이 되게 안 좋아집니다. 그냥 성격적으로 되게 안 좋아집니다. 제가 친구가 없는 이유가 성격이 안 좋아서 밤까지 좀 이제 퇴근하면 11시 정도 되는데 친구를 안 만나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친구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오래 하면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오래 한다고 해서 합격률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공부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합격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주간에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1년 안에 끝내야 된다. 공부를 오래 하지 마시고 그냥 나가가지고 사무실 차려놓고 거기서 친구분들 데리고 노십시오. 그 학원에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은퇴하신 분들, 한 사장님들 한 60대 초반에서 60대 중반 정도, 이런 분들은 진짜 학원에 출석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사장님은 왜 이렇게 학원에 출석만 하십니까? 그러니까 야, 내가 학원에 안 오면 뭐 하겠노 지금? 술 먹거나 주말에 뭐 골프 치러 가거나 이러겠지. 근데 집에
집에다가 학원 갔다 왔다 이러면은 되게 좋아한다는 겁니다. 되게. 이런 취미생활보다는 훨씬 건전한 취미생활이죠. 이게. 돈도 얼마 안 되고. 술 한 번 먹으면 2, 30만 원 할 텐데 학원을 1년 동안 한 100 몇십만 원 내놓으면은 저녁 시간마다 와가지고 나이 비슷한 분들이랑 놀고 주말에 특강하면은 뭐 박사장 밥이나 먹으러 같이 이러면서 점심도 함께 하시고 그런 분들 빼고는 이 좋은 취미생활입니다. 좋은 취미생활. 이런 취미생활보다는 훨씬 좋은 취미생활이죠. 근데 그런 분들 빼고는 공부를 1년에 끝내야 됩니다. 공부를 오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합격률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년에 끝내려면은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거 초반에는 1차 과목을 위주로 해주셔야 합니다. 1차 과목을. 그래가지고 한 3, 4월 정도까지 3, 4월? 5월 정도까지 5월 정도 마지노선 하면 5월 정도까지 요 점수를 획득해 주셔야 됩니다. 50점에서 60점. 꼭 합격 점수가 안 나와도 좋습니다. 근데 50점 정도는 넘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은 문제풀이에서 해결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때 5, 6월 정도 돼가지고 점수가 60점 정도 나오는 분들도 되게 불안해 하십니다. 이때 가장 많이 튕겨나갑니다. 2차를 많이 포기하시는데 그리고 7, 8월 달 이럴 때도 포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제가 몇 해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끝까지 그분들을 하십시오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끝까지 데리고 가니까 합격은 보장은 못하는데 그분들이 60점 원저리 점수는 반드시 나왔었습니다. 합격은 보장을 못하겠는데 합격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떨어지는 분도 계신데 그분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십시오. 힘내십시오. 해가지고 끝까지 가보니까 대부분이 60점 언저리는 나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다 보면은 60점 언저리 점수는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킬 거 지켜가면서 1년 동안 꾸준히 해오시면은 충분히 합격 점수가 나올 거니까 이런 것들. 이게 이제 1년의 과정이고 1년의 과정이니까 요런 때부터 지금 이제 11월, 12월 과정을 하고 있는데 요때부터 해가지고 1차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공법은 제가 두 번째 시간부터는 부동산 공법을 가지고 부동산 공법 과목이 뭔지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의 공부 방법 같은 것들을 설명드릴 건데 그때 공법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1년의 과정이고 초반에는 1차 위주로 공부를 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공부는 절대 오래 하는 거 아닙니다. 1년에 끝내야 됩니다. 1년에 끝내고 이렇게 나가서 사무실 차려놓고 거기서 재밌게 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시간부터는 부동산 공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과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을 강의하게 된 준선입니다. 제 이름이고 자, 부동산 공법입니다. 부동산 공법. 학원에 오시기 전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그 시험에 관한 정보 같은 것들을 검색을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조사도 해보고 이랬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과목이 이 과목이죠. 부동산 공법. 뭐 공포의 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죠. 근데 뭐 1년을 공부해가지고 전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양이 일단 좀 많습니다. 제가 차차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부동산 공법은 양이 많은데 처음부터 체계를 잘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뭐가 뭔지 모르고 막 섞여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천천히 이렇게 해가지고 용어 설명부터 이제 수업 빠지지 마시고 오시면은 이런 것들 뭐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제가 시험 뭐 재수생분들이나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험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부 방법,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시간 정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시험이 끝났는데 역대 거의 최고로 2차 과목을 불합격하신 분이 되게 많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유가 보통은 이게 한 과목 정도가 어려운데 이번에 중개법 빼고는 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2차만 준비하신 분도 시험에 되게 많이 떨어졌는데 1년을 공부를 해가지고 60점만 받으면 합격을 하는데 그렇게 떨어지신 분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런 것들이 왜 그런지 이런 것들도 한번 시험 제도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다가 한 3, 4월 달쯤에 수강생분이 같이 밥을 먹자고 해가지고 갔습니다. 밥을 먹자고 갔더니만은 그 아주머니 분이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막 이렇게 자기가 이제
알아봤겠죠. 알아봤는데 부동산 공법이 엄청 어려운 과목이랍니다. 근데 첫 시간에 제가 탁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리니까 아 차가 되겠나 막 이런 생각했답니다. 차가 되겠나? 됩니다. 다 됩니다. 됩니다. 제가 뭐 여기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 잘하니까 여기 서 있을 수 있겠죠. 일단은 첫 번째는 시험 제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인데 우리 시험은 요 1차, 2차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차 과목에는 민법이랑 그 다음에 부동산 학개론 이렇게 두 과목이 있죠. 그 다음에 2차 과목에는 중개법,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 그 다음에 공시법. 공시법은 등기법이라는 건 등기법. 그 다음에 지적법이라고 해서 뭐 지번 부여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법. 이렇게 1차, 2차가 나눠져 있습니다. 1차 과목에서 평균 60점, 2차 과목에서 평균 60점을 획득하면은 우리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가. 그 다음에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거를 민법 60점, 학개론 60점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민법, 학개론 두 과목을 합해가지고 총점이 120점이면은 합격입니다. 총점이. 자, 그러면은 실제 예를 들어보면은 민법을 이런 일 없겠지만 민법을 100점 받고 학개론을 40점 받았다. 우리 이제 까락이 없어야 되죠. 민법 100점 받고 학개론 40점 받으면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합격. 평균이 70점. 합격이죠. 60점 받으면 되는데 70점 받았으니까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민법을 80점 받고 학개론을 40점 받으면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합격. 평균 60점으로 합격이죠. 이 사람 딱점으로 합격이면 딱점. 자, 그러면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1차 과목은 만점이 100점이 아니라 80점입니다. 80점. 80점을 넘는 점수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자,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여기 한 20점에서 60점대 60점을 받는데 필요한 공부량이 요만큼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60점에서 80점 올라가는데 필요한 공부량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그 다음에 80에서 90점을 획득하는데 이때 필요한 공부량은 이거의 몇 배가 됩니다. 이거의 몇 배가. 그 다음에 90점에서 100점을 획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량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해도 100점을 못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시험 문제들이 각 과목마다 40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그 40문제를 난이도로 분리를 해보면은 상, 중, 하 이렇게 나뉘는데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한 30%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에 해당하는 문제가 40%, 그 다음에 하에 해당하는 문제가 이렇게 30%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실제 시험장에 가보면은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한 30% 정도, 그 다음에 중 난이도에 해당하는 문제가 50% 정도, 그 다음에 하에 해당하는 문제가 20%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시험 제도에는 상대평가 시험이랑 절대평가 시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죠. 우리가 이때까지 해본 공부들은 대부분이 요거 되고 상대평가 시험은 등수를 정해놓고 합격 인원을 정해놓고 치는 시험이죠. 합격 인원. 그러니까 1등부터 정해진 숫자까지만 합격이고 나머지는 불합격. 근데 절대평가는 저기 합격 점수를 정해놓고 치죠. 우리 시험 같이 자격증 시험들이 대부분 절대평가 시험입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는 요 정도의 공부량만 하면은 합격 점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이때까지 해왔던 공부들이 대부분 요 공부다 보니까는 어려운 걸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엄청난 노력을. 근데 그것들은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에 그닥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해결을 한다 해도 실제 시험장에서 맞출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극히. 그러니까 상대평가 시험을 칠 때는 남들보다 잘해야 되는 거죠. 1등부터 몇 등까지 한 100등 정도까지 끊어서 요만큼만 합격을 하니까 그러면은 요 시험을 칠 때는 중에 해당하는 문제는 당연히 맞추는 거고 남들보다 여기 상에 해당하는 문제를 몇 문제나 더 맞추는지에 따라서 내가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 같이 점수를 정해놓고 치는 시험은 이건 원래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풀어야 되는 문제가. 이거, 그 다음에 중에 해당하는 문제도 나눠보면은 중에서 상이랑 중, 하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는데 요 중에서 중에서 한 하, 중 정도를 맞춰주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어려운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 기출문제를 보면은 막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옵니다. 수업도 안 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다시 재수생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요 중하에 해당하는 쉬운 것들을 반복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60점 시험이라고 했는데 60점. 1년을 공부를 합니다. 1년을 공부를 하면은 최소 수업 시간에만 같은 내용을 5번에서 7번 정도 반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한 번은 좀 작은 것 같고 2번에서 3번 정도를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내용을. 그러면은 내가 동일한 내용을 7번에서 10번 정도를 보고 가는 거죠. 시험장에. 근데 이 60점이 안 나옵니다. 60점이. 수험생 대부분이 이 평균 55점에서 65점 요 사이에 대부분의 수험생이 포진합니다. 그 시험을 치고 나면 5월달 정도 되면은 그 수험생들 점수 분포표 같은 게 나옵니다. 그 큐넷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이 점수 대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1년을 공부했는데 대부분이 떨어지는 사람도 한두 문제, 합격하는 사람도 한두 문제. 시험 끝나고 나면은 연락이 엄청 옵니다. 이의제기할 거 없냐고. 한두 문제 모자란 거, 한두 문제. 그런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맞춰야 될 문제를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맞춰야 될 거는 요거.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정도. 자, 집에 자녀분들이 계실 텐데 친구를 데려오면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친구랑 이제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쟤 수학 몇 점이고 이러니까 65점. 국어는 60점. 그 다음에 뭐 영어는 55점. 애들한테 이제 방에서 공부한다니까 과일을 깎아주고 그거나 뭐 먹을 걸 주겠죠. 먹을 걸 주면서 얘네들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겠구나 생각하겠습니까? 놀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것들 방에서 노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겠죠. 65점, 60점, 55점 뭐 이렇게 맞는 애들이랑 같이 놀면 그 정도 점수란 거죠. 60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1년 정도 공부를 하면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점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나오냐면은 공부를 이상하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이 공부할 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공인중개사로 만들어주는 문제들은 누누이 말하지만 요것들 쉬운 것들입니다. 쉬운 걸 계속 반복하고 이걸 안 틀리는 게 중요한데 계속 이걸 맞추려고 하니까 그 한때 그 공부를 되게 잘하시던 분들 우리가 이제 전교 1등 막 반에 1등 이런 건 못했어도 반에서 한 그래도 한 상위권 이렇게 있던 분들은 이런 문제에 엄청 집중을 하십니다.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랑 약간 승부를 하려는 막 전투의식이 막 발생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근데 이거는 정작 우리 시험에 도움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냐? 엄청 많이 나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시험장에 가면 나오는데 그거에 당황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문제풀이 하면서도 이런 문제들이 나오죠. 근데 이런 것들을 막 해결하고 싶다, 이걸 풀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깁니다. 공부를 잘 하시던 분들은. 근데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에 집중하셔야 안정적으로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합니다. 자, 우리가 총 과목마다 40문제가 출제된다고 했는데 자, 60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를 제가 여기 실제 예로 한번 보면은 1번 문제 맞았죠. 2번 문제 틀리고 3번 문제 맞았습니다. 4번 문제 틀리고 운 좋게 연속으로 2개 맞고 그 다음에 틀리고 그 다음에 맞고 틀리고 하다가 운 좋게 연속 2개 맞고 이러다 보면은 24개를 맞추면 이게 60점이죠. 그렇죠? 절반 가까이나 틀려도 됩니다. 40문제 중에서 24문제를 맞추면 절반 조금 넘게 맞추면 이게 60점이죠.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16개를 틀려도 60점입니다. 60점. 근데 반드시 60점을 맞아야 되느냐? 아니죠. 40점 이상만 맞으면 됩니다. 40점 이상만. 40점은 24개나 틀려도 됩니다. 24개나.
그 예전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공부하는 거 보면은 그분은 이 문제를 절대 다 안 푼답니다. 절대로. 한 4개 정도 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4개 정도를 아예 버리고 시작합니다. 그 4개 정도를 버리고 시작하면은 그분은 처음부터 36문제를 푸는 겁니다. 36문제. 나이 드신 분들은 40문제를 다 풀 수가 없습니다. 읽을 수가 없죠. 시간 안에. 젊은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젊은 분들은 충분히 40문제를 다 풀 수가 있는데 시간 안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40문제를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 안에.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런 것들 1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거 어렵다. 이건 좀 풀 수 있겠는데. 이건 쉽네. 요 정도의 구분을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런 문제들을 아예 버리고 시작합니다. 왜? 16개, 절반 가까이 틀려도 되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내가 버릴 걸 잘 버려야 됩니다. 버릴 걸. 그 버릴 거를 혼자 공부하면 버릴 수가 없으니까 학원 수업을 듣고 강의를 듣는 겁니다. 제가 버려드리려고, 제가 그런 것들을 버려드릴 겁니다. 어려운 것들, 시험에 출제 빈도가 낮은 것들,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들은 제가 버립니다. 공법책은 뭐 지금은 요 몇 장 안 되죠. 몇 장 안 되는데 실제 기본서가 나오면 한 700장, 700페이지. 거의 기본서 중에서는 가장 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법은 전체 조문수로 따지면은 조문이 한 3,000개 정도입니다. 3,000개. 민법은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 원래 민법의 절반보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민법 조문이 1,100개 정도입니다. 1,100개. 1,118종가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민법에서 빠지는 게 맨 앞에 있는 권리 능력, 권리 능력 이런 것들이 빠지고 행위 능력 이런 것들도 빠지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물권법은 대부분의 양을 배우는데 질권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 채권법에서도 채권 총론 다 빼고 계약, 임대차 이런 것들만 빼서 배우고 가족법 내용도 다 안 배우기 때문에 민법은 끼케야 조문이 한 500개 정도. 그 다음에 학계로는 법이 아니니까 조문 숫자로 따질 수 없지만은 학계로는 시험 범위가 없습니다. 아예. 학교 다닐 때 공부해 보셨겠지만 개론자 붙는 것들은 그냥 관련된 거는 다 시험 범위다. 그러니까 따로 시험 범위가 없고 중개법 같은 경우에는 조문 숫자가 한 150개 정도. 그 다음에 공시세법 저런 것들은 한 300개 정도. 공법이 왜 어려운지 아시겠죠? 조문이 무려 이 정도 됩니다. 이런 것까지 다 잡으려고 하면은 1년이 아니라 2년, 3년을 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양을 제가 줄여드릴 겁니다. 수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원만 안 빠지고 나오시면은 이런 것들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 보다는 우리는 이제 자격증 시험이니까 요령을 조금 필요합니다. 요령이. 물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 요령이 버릴 거, 취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들이에요. 자격증이라는 게 우리 이제 치는 시험이 자격증 시험인데 이 자격증 시험은 그 나라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60점이죠.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자격을 넘는지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운전면허 시험 같은 거죠. 운전면허 시험. 운전면허 시험도 그 나라에서 정해놓은 시험에 통과를 하면은 우리나라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 자격증을 활용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죠. 레이서들은 그걸 가지고 경주에 나가기도 하고 보통 이제 운수업에 일하시는 분들은 그걸 가지고 직업을 삼아서 일을 하시고 보통의 일반인 분들은 그냥 자기가 출퇴근용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이 자격증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시험도 마찬가지죠. 공인중개사 시험도 우수한 사람, 이렇게 상대평가 시험에서 우수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그 유튜브 같은 데서 부동산 관련된 강의를 엄청 많이 봅니다. 여러분보다 강의를 훨씬 많이 보는데 거기 보면은 그쪽에서 강의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무슨 강의를 하는 사람이냐면은 경매 강의 내지는 그 재테크 강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관련 강의를 엄청 많이 합니다. 보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데 보면은 그 집을 보통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20, 30대, 20대는 좀 어리고 30대, 40대 정도 그런 분들이 구매를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많겠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돈을 벌려면은 2가지 방법이 있죠. 부동산이랑 주식. 그 중에서 이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런 강의를 들으러 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이제 이 사람들이 방송을 하고 있으면은 옆에 채팅이 올라오는데 채팅에 보면은
3, 40대 이렇게 젊은 신혼부부 요런 정도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부동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공인중개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된다 이러죠. 안 된다. 도움 하나도 안 된다. 얼마 전에 그 PD수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PD수첩에 보면은 부동산 가격의 비밀 뭐 이러면서 그 2부작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거기 보면은 이런 스타 강사들이 딱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를 펴놓고 여기 아파트 가격이 오릅니다. 딱 찍어줍니다. 여기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강의를 듣던 아줌마들이 버스를 타고 내려갑니다. 지방으로 가가지고 공인중개사 하나를 섭외해놨겠죠. 그 사람들이 여기는 무조건 온다. 사라고. 그럼 그 자리에서 계약금 3천만 원 걸고 바로 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 광주랑 뭐 대구 어디를 찍어주던데 원래 6억 하던 아파트가 갑자기 6개월 사이에 12억이 됩니다. 2배가 뛰는 거죠. 이렇게. 이런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바람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 공부가 도움이 되느냐 하면은 안 된다. 필요도 없다. 필요도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방송국에 취재를 가가지고 인터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왜냐하면은 그 지역의 시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니까. 그 지역 아파트 가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것들 혹시나 해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우리는 자격증 시험입니다. 자격증 시험. 같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도 밖에 나가시면은 원룸을 위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아파트 위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남자분들은 토지나 상가 이런 것들 위주로 합니다. 원룸 그 아파트 앞에 차리는 분들은 이제 보통은 이제 여자분들이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상가나 토지 이런 것들 많이 하십니다. 이런 것들 그런 거 1년에 딱 한 건 합니다. 딱 한 건. 한 건만 하면은 보통 회사원 연봉 나옵니다. 토지 같은 거 명지 이런 데 개발될 때 한 5천만 원 이런 것도 좀 작은 거 1억 이렇게도 한 건 하면은 금방 나옵니다. 이런 것들. 이 자격증을 어떻게 활용할 방법은 여러 가지죠. 그 다음에 내가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는 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여섯 가지 과목이 있는데 저 중에서 내가 나가서 실제로 많이 쓰는 과목이 바로 공법입니다. 공법.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공법적 규제를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이 아파트에 거주하시겠죠. 아파트에. 여러분들 집은 왜 거기 있어요? 왜? 회사 근처였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학원 근처였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나는 쇼핑을 좋아하니까 백화점 옆에 우리 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아파트가 거기 있습니까? 용도 지역이라는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용도 지역. 거기를 내가 이만큼의 토지를 가지고 있죠. 이 토지에다가 원래는 내가 짓고 싶은 거 아무거나 지으면 되는데 내 재산이니까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게 원칙은 자연대 여기 주거지역이라는 행위 제한을 가합니다. 주거지역이라고 나라에서 이걸 지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 토지에는 주거지역에 맞는 건물만 들어오는 겁니다. 맞는 건물. 요 밑에 메가마트 옆에는 다 상가들이죠. 상가들이고 거기서 조금 나가야 지금 자해를 짓고 있죠. 옆에. 그러면은 거기 메가마트 옆에는 주택이 없는 이유가 거기는 아마 상업지역이니까 상업지역에 맞는 건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행위제한을 다 받고 있는 이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어도 내가 내 마음대로 활용을 못하는 이유는 공법적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 사람들이 이 투자를 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걸 반박을 해보면은 용도 지역도 모르고 이 토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지역이 개발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은 그 기본계획이라는 데 보면 다 나옵니다. 기본계획.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되는데 2030 부산시 도시 기본계획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여기 보면은 부산시 전체를 도심과 부도심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을 딱 찍어가지고 앞으로는 도심 하나, 부산 같은 데는 도심이 2개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부도심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요 연결할 도로 같은 거 설치 계획이라든지 요런 지역, 요 동래구만 해도 저쪽 충렬사 요쪽을 안락 로타리 쪽을 지금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에 뭐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각각 몇 프로씩인데 2030년까지는 주거지역은 몇 프로, 상업지역은 몇 프로, 공업지역은 몇 프로, 녹지지역은 몇 프로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 이런 게 다 나온다 여기. 그 다음에 이게 안락 로타리 인근의 여기 정도까지 나온다 이게. 이런 기본 계획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집을 사거나 하겠죠. 집을 사거나 뭐 평생에 한 번, 2번 정도는 꼭 집을 사고 팔고 할 텐데 이런 것들을 알아야 내가 살아야 될지 팔아야 될지 아니면은 어떤 것들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학원에 오시면서 대부분이 뭐 승용차를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뭐 대중교통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오신 분도 계실 텐데 다 이용했던 게 도로입니다. 도로를 다 이용하죠. 도로 그거 막 그냥 부산시장이 지나다니다가 여기 차 막히는데 도로 좀 설치하지 해가지고 막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도로 같은 것들도 계획을 만들어서 합니다. 어디서? 이 기본 계획에서 방향을 잡아놓고 관리 계획이란 걸 또 구체를 해가지고 계획을 만들어서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도로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도로가 만들어지면 그 도로 옆에가 도로가 이렇게 나면은 이런 데보다는 이쪽에 메인 도로가 있는 이쪽이 땅값이 훨씬 비싸겠죠. 이런 것들을 공법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건데 그 활용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게 공법입니다. 민법 같은 것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민법. 변호사 딱 전화하죠. 5분이면 바로 옵니다. 우리 사무실까지. 법무사 등기법 몰라도 된다고. 법무사는 5초 만에 옵니다. 5초 만에. 그 다음에 법무사는 추석 명절마다 꼬박꼬박 선물도 갖다 줍니다. 선물도. 이렇게. 공인중개사 가위죠. 선생님 변호사도 굶어 죽는데 공인중개사도 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돈을 엄청 많이 법니다. 물론 대부분이 요새는 이제 망하고 있죠. 요새는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는 대부분의 분들이 열어놨다가 지금 문 닫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잘 하시는 분들은 변호사 이런 것보다 훨씬 돈을 잘 법니다. 우리나라 3대 직업이 뭡니까? 의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이렇게. 이걸 웃으면 안 되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가 될 건데 여러분들의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요. 자부심. 좋은 직업입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토지 같은 거. 1년에 딱 한 건 합니다. 한 건. 한 건 하고 나머지 때는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정말 요새 유행하는 말 있죠. 뭐지? 워라벨 아십니까? 워라벨? 일과 생활의 밸런스를 맞춘다. 워라벨. 웰빙이 이제 좀 더 나아가가지고 워라벨 이런 것들. 그래서 여가 생활을 이제 갖자 이런 거죠. 워라벨을 맞추기에 참 좋은 직업이 우리 직업이죠. 워라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뭘 몰라야 사기를 치기가 쉬우니까 그렇습니다. 뭘 몰라야. 저도 강의를 하는데 여기 뭐 부산시 도시계획과 과장님이 앉아 계시면은 엄청 긴장하고 강의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제가 긴장을 안 하고 수업을 하는 겁니다. 물론 긴장을 합니다.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매나 재테크, 카페의 주인이나 내지는 책의 저자입니다. 경제 부분에 뭐 베스트셀러 1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딱 지도 그려놓고 여기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뭘 알면은 여기 막 가가지고 계약금 바로 걸고 이런 일을 안 하는 거죠. 자기가 알아봅니다. 이런 것들. 그 지역에 뭐 광주 기본계획이나 대전 기본계획을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살 텐데 모르니까 이런 사람들 전문가라고 막 베스트셀러 1위 하고 이런 사람들이고 자기가 실제로 뭐 갭 투자 같은 거 해가지고 자기는 집을 한 30개 가지고 있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찍어주니까 여기 오른다. 찍어주니까 뭣도 모르고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부동산 공법을 배우고 갔다. 사이치가 너무 힘들죠. 거기 왜 오릅니까? 뭐 학군이 좋아서. 거기서 말하는 강사들이 여기 오르는 이유가 여기가 학군이 좋답니다. 학군이. 그리고 좋은 학원이 많답니다. 요새 학원 안 갑니다, 애들. 인터넷 강의 듣지. 근데 학군이 좋고 막 이렇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공인중개사가 인터뷰하니까 여기
여기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하니까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오를 이유가 없는데 오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막 찍어주니까 이렇게. 그래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살아가는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힘이죠. 모르는 게 약이 될 때도 있는데 아는 게 힘입니다. 아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라는 거 거의 뭐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여러분 뭐 5, 60대 분들은 뭐 집 한두 채 이런 것들이 전 재산인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둠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험을 합격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좀 딱딱하고 힘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밖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은 이 부동산 공법이란 과목을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좀 쉽고 재밌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수업할 때도 실제 생활에서 이런 부동산 공법상의 제도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 예시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시험 제도 이런 것들은 뭐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니까 저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쉬운 문제들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이 쉬운 문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이 이거 뭐 다 아는데 근데 실제 시험장에 가가지고 내가 당연히 안다라고 생각했던 요 하에 해당하는 문제나 중하에 해당하는 문제 요걸 틀렸을 때는 충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1번, 2번, 3번, 4번, 5번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자, 1번 문제. 너무나 많이 봤던 문제죠. 너무나 많이 봤던 문제. 엄청 쉬운 문제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험장에 생각이 안 납니다. 갑자기. 그러면은 자, 시험을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맞고 틀리고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맞고 틀리고 맞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2번 문제가 쉬웠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3번 문제를 풀면서 2번 문제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3번 문제도 그래서 제대로 못 푸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내려가면은 2번, 3번이 4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틀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쉬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시험장에서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 쉬운 문제를 정확하게 맞추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얼마나 많이 맞추는 게 많이 맞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쉬운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푸느냐가 1년 안에 끝낼 때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멋있다. 이 정도로 시험 제도는 그냥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보죠. 두 번째는 공부 방법인데 저는 이제 뭐 전국에 있는 공인중개사 강사 중에 제가 제일 어립니다. 제가 제일 어리고 그래서 근데 여기 서가지고 강의를 하는 이유는 시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역을 하고 바로 그 학교 고시방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때부터 해가지고 한 꽤 오랜 시간을 공부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오랜 시간을 공부하면서 수많은 불합격을 경험했는데 그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는 제가 합격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합격을. 근데 어떻게 하면 불합격한지는 누구보다 잘합니다. 누구보다. 불합격하는 방법은 누구보다 잘합니다. 한 10년 정도 전인가 변호사가 쓴 책이 하나 있었는데 불합격을 피하는 방법인가 뭐 그게 책이 엄청 유행했었습니다. 고시생들 사이에서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합격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불합격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만들어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저도 불합격을 피하는 방법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합격을 하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오랜 기간 이제 수험가에 있으면서 제 친구들 내지는 제 선배, 후배들이 합격하는 거 보니까는 그런 사람들은 요렇게 공부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볼 테니까 뭐 공부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틀리긴 한데 제가 이제 한번 방법을 한번 제시를 해볼 테니까 이런 것들이 맞다 싶으면은 이걸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2차만 하시는 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은 거의 합격입니다. 합격. 걱정이 안 됩니다. 근데 동차 하시는 분들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2차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수업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학원만 오시면은 합격합니다. 근데 동차 하시는 분들은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다 성인들이고 하다 보니까는 이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좀 다른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중간중간에. 그래서 중간에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안 하려면은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요 진도대로 그대로 좀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계획을 세울 때 거꾸로 세웁니다. 기존대로라면은 올해는 이제 2019년 10월 26일 정도에 시험이 있을 겁니다. 관행대로 시험을 친다면은. 그 다음에 시험 일주일 전. 그 다음에 시험 한 달 전. 여기 한 10월 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10월. 그 다음에 9월 달. 그 다음에 7, 8월 과정. 그 다음에 5, 6월 과정. 그 다음에 3, 4월 과정. 그 다음에 1, 2월 과정. 이렇게 11월, 12월은 빼겠습니다.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거 안 합니다. 11월, 12월 달에는 그냥 편하게 듣고 집에 가서 까먹고 이러면 됩니다. 이걸 거꾸로 적는 이유는 이때 마지막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고 1년 동안은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거꾸로 적는 겁니다. 자, 대략적인 1년의 과정을 설명해 보면은 11월, 12월 달에는 지금 들고 있는 요 입문서를 합니다. 입문서는 아주 기초적인 용어 설명만 돼 있습니다. 용어 설명만. 공법이 요 정도 양이 아닙니다. 한 700페이지 정도 됩니다. 700페이지에서 8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기본서로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용어만 익히시면 됩니다. 저기 과목을 써놨지만은 학개론 빼고는 다 법과목이죠. 법과목이다 보니까는 법을 전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 용어 자체가 일단 생소합니다. 채권자, 채무자가 뭔지도 모르고 학원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뭐 저당권자 이런 것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과정이고, 자 1월 달부터 본 수업을 하는데 이때는 기본서가 나옵니다. 기본서. 그 다음에 3, 4월 달에도 역시 기본서로 수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5, 6월 달에는 기본서에다가 이 기본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요약서가 추가가 됩니다. 기본서의 내용을 좀 요약해 놓은 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 8월 달에는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하는 거죠. 우리 결국은 시험장에 가가지고 60점이란 점수를 획득해야 되니까 요 문제 푸는 연습을 합니다. 객관식 시험은 문제를 푸는 기술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앞에서 이 이론서들로는 요 책에 나와 있는 말들은 다 옳은 말만 나오니까 어떻게 틀리게 내는지를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연습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9, 10월 달에는 동형 모의고사라고 해서 매일 시험을 칩니다. 매일. 요런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시험장에 가게 되는데, 자, 시험일날 여러분들은 책을 어떤 걸 볼 겁니까? 어떤 책을 봐야 됩니까? 어떤 책? 그런 걸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그냥 뭐 공법 날이면은 공법책 꺼내오고 민법 날이면 민법책 꺼내오고. 시험장에 저도 이제 수없이 시험장에 들어가 봤는데 시험장에 가보면은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책가방을 메고 오는 게 아니라 캐리어를 끌고 옵니다. 캐리어를. 웃으시지만 그런 분들이 반드시 한두 명씩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이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을 다 써들고 오는 거야. 다 써들고. 왜? 불안하니까. 아침에 이걸 왠지 봐야 될 것 같은 거죠. 왠지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에 이 1년 동안 배운 책을 다 써들고 옵니다. 거기다가 도시락 들죠. 그 다음에 추울까봐 옷까지 챙기죠. 짐이 한가득이죠. 그런 분들은 저분은 떨어지겠구나.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매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뭘 들고 갈지 생각을 안 하고 쭉 공부를 해오는, 그냥 공부를 해오는 거다. 그냥 공부를 해오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는 심리 상태가 엄청 불안합니다. 엄청. 나 공부가 안 된 것 같으니까. 합격할지 말지 이런 것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심리 상태가 불안하니까 이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전날 짐을 싸다 보면은 처음에는 책가방을 꺼냈다가 책가방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캐리어를 꺼내는 거죠. 거기다가 1년 동안 배운 책을 다 써두고 갑니다. 그런 분들은 힘듭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앞에 가면은 시험장에서 반드시 봐야 할 뭐 필수 지문 이런 것들 책을 나눠줍니다. 그거 학원에서 나눠줘요. 학원에서. 그거 왜 나눠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100% 떨어질 거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거 보는 사람들은 100% 떨어집니다. 아니, 자, 시험이 9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9시 반부터. 그러면은 9시부터 책을 못 봅니다. 9시부터는 책을 다 넣어야 되고, 내가 시험장에는 한 8시 정도에 도착을 하는 거죠. 너무 일찍 가면 안 되고, 너무 시간 맞춰서 가도 안 되고, 한 1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그날 받은 책을 내가 민법 학개론을 다 봐야 되는데 그날 책을 처음 받아가지고 한 시간 안에 저걸 다 볼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봅니다. 절대.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내가 이 시험일 날 뭘 봐야 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와 이걸 시험장에서 무조건 봐야 돼? 그럼 그걸 보는 거죠. 그거 보면은 그 보고 나오면은 시험장에 이제 시험을 치고 나오면은 거기에 있는 지문들이 시험에 엄청 많이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뻔한 것들 거의 다 써놨으니까. 그러면서 아 이거 이래 좋은 자료가 있네. 아닙니다. 1년 동안 다 배운 겁니다. 여러분이 다 배운 건데 그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것만. 그러면 시험장에 뭘 들고 가야 되냐면은 과목당 딱 책 한 권만 들고 갑니다. 한 권만. 무슨 책이냐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저 한 권이 될 수 있는 후보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서, 두 번째는 요약서, 세 번째는 객관식 문제풀이집. 그 다음에 반드시 사야 될 책이 기출문제집입니다. 이 기출문제는 객관식 시험에서 기본입니다. 기본 이거는. 기출문제는. 그래서 요 네 가지. 그 다음에 한 권에다가 조금 더 추가하자면은 내가 가장 도움이 되는 자료 하나 정도. 이거는 너무 얇은 거 말고 전범위가 정리가 돼 있는 요 자료 하나 정도. 과목당 요것만 딱 들고 가면 요것만. 그리고 끝까지 이것만 봐야 된다. 이것만. 그러면은 내가 이 책은 여기 기본서나 요약서나 문제풀이 기출문제 몇 번을 봤을 겁니다. 몇 번을 봤던 책이기 때문에 8시부터 9시 사이에 민법이랑 학개론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9월달이나 되면은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요거 내지는 5, 6월달 요때도 마지막 한 권을 정하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은 1, 2월달 이럴 때부터 그냥 막 학원에 책만 바꿔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왜 뭘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1년 동안 공부를 하는 이유는 마지막 요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한 권 만들려고. 이 한 권을 마지막에 빨리 보면 1시간 내지는 한 2~3시간 안에 전 범위를 다 볼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1년이라는 과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뭐 수험가에서는 단권화라고 하죠. 단권화. 그러니까 한 권에다가 모든 걸 다 담아야 됩니다. 모든 걸.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부하는 방법을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이 한 권을 시험날 8시부터 9시까지 민법 학개론 다 정독하진 않겠죠. 정독하진 않고 시험장에서 반드시 봐야 될 거 그런 것들 체크를 해둘 겁니다. 그거를 1시간에 딱딱 체크를 하는 겁니다. 체크를. 그 다음에 점심시간도 깁니다. 그때 중개법, 공법 같은 것도 요 한 권으로 체크를 하고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요 한 권을 왜 이렇게 빨리 볼 수 있냐면은 마지막 일주일 있죠. 이때 마지막 일주일에 이 책으로 이 한 권으로 2번에서 3번 정도를 반복합니다.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이게 되냐고? 됩니다. 왜? 10월 달부터 이것만 봤을 거니까. 10월부터. 10월 달에도 이 한 권을 봅니다. 이 한 권.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9월 달, 그 다음에 9월 달에도 마찬가지. 9월 달에 이 동영 과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매일 시험을 칩니다. 매일 시험을 치고 그날 풀이를 하는데 풀이를 하고 나서 복습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로 끝내고 나서 자기 공부 시간에는 내가 시험장에 가지고 갈 요 한 권을 가지고 복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한 권에 빠져있는 부분이라든지 내가 미처 체크를 못한 부분은 동영에서 복습을 하면서 여기로 옮겨 놓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내가 좀 요때도 미진하다 싶은 것들은 여기다 체크해 놓습니다. 여기다. 이 책은 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약서 기본서 700페이지가 되는데 그거를 1시간에 볼 수 있나? 네, 볼 수 있습니다. 시킨 대로만 하면. 표시를 다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렇게 보는데 7, 8월 문제풀이 할 때도 객관식 문제집으로 정리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럼 뭐 문제풀이 책으로 정리하는 것도 저는 뭐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풀이 책을 뭐 10분 만에 다 볼 수 있게도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문제풀이 할 때 그 객관식 문제집을 정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과정들을 거치는데 하는 이유는 이 1년 동안의 과정을 하는 이유는 마지막 요 한 권 요거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보기 편한 책.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9월, 10월, 7, 8월 많게는 요 7, 8월부터 한 권을 가지고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하실 때 보면은 뭐 민법 한 날은 집에 가서 민법 복수하고 공법 한 날은 공법 복수하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위험합니다. 이거는 좀 비추천. 어떻게 하냐면은
요때부터 9월 달부터 내가 민법을 하겠다 하면은 민법을 처음부터 끝까지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볼 때는 이게 7일에서 뭐 8일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은 학개론을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월 달부터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6과목을 돌리고 나면은 10월 달에 한 번 더 합니다. 이거를 10월 달에. 그러면 처음에 7, 8일이 걸렸으면은 다음에 볼 때는 5, 6일 정도, 5, 6일 정도 이렇게 줄여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간을 줄여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아는 것들은 지워 나갈 거니까 이때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때 9월 달에 한 번, 10월 달 일주일 되기 전까지 한 번, 그 다음에 일주일 되기 전에 두세 번, 그 다음에 시험 당일날 반드시 봐야 될 거 한 번 더. 그러면은 마지막 2달 동안에 똑같은 범위를 내가 혼자 공부하는데 6번 정도를 반복해야 됩니다. 이대로 하면 지켜내기 힘듭니다. 지켜내기 힘든데 이대로만 하시면은 충분히 6번에서 7번 정도를 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떨어지기가 더 힘듭니다. 떨어지기가. 합격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떨어지기가 힘든 거죠. 2달 동안에 똑같은 책으로 내가 6, 7번을 반복을 했는데 전국에 많은 책들이 있고 많은 강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60점을 못 받게 하는 강사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60점이 안 나오는 책도 단 한 권도 없고 저는 뭐 제 책이 제일 좋다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제 책은 저도 마음에 안 드는데 저도 제 책이 다 좋은 게 아니라 제 책도 60점을 받기에는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다른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강사도 마찬가지. 저뿐만 아니라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60점을 못 받게 하는 강사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이미 이 바닥에서 퇴출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처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를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맨 처음에 고민을 하는 게 학원에 갈까? 인강을 들을까를 고민합니다. 요새 인강도 엄청 많으니까 싸고 뭐 무료 강의도 많고 근데 여러분들 일단 학원을 선택했습니다. 학원을. 그리고 합격률은 압도적으로 이쪽이 높습니다. 합격자 수는 여기가 많겠죠. 당연히 인강 듣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근데 학원이 합격률은 훨씬 높은데 이것도 왜 이럴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달, 12월 달에 입문 과정을 듣고 1, 2월 달에 수업을 듣고 나서 3, 4월 달 정도가 되면은 모의고사를 칩니다. 모의고사를.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칩니다. 3월 달 내지는 4월 달에 치게 되는데 이때 시험을 치면은 내 평생에 받아본 적이 없는 점수를 받게 됩니다. 민법 22.5점, 학개론 27.5점. 원래 공부를 못 하시던 분들은 여기서 별로 충격을 안 받습니다. 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뭘. 근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하시던 분들은 좌절감이 엄청 큽니다. 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좌절감이 확 밀려드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학원에 오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학원 강사들한테 계속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인강 듣는 사람들은 자기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강사 탓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바꿉니다. 인강들마다 학원에 가면은 그 인강을 들으면은 강사들이 과목마다 한 3, 4명씩 있습니다. 그러면은 3, 4월 달에 시험을 치고 강사를 바꾸는 거죠. 마음 안 드는 거, 강사가 잘못된 것 같다고. 이때 치면 점수가 나오냐? 안 나옵니다. 이때도. 이게 또 잘못됐나? 또 강사를 또 바꿉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계속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이게 교수님들마다 자기가 이제 수업할 때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쓰는 용어들이 있고 그 스타일에 적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새롭게 배우는 거죠. 근데 공부가 된 상태에서 강사들을 바꾼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표현을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구분해낼 수가 있는데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막 강사들을 계속 바꾸면은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계속 시작해요. 처음부터 2달마다 처음부터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합격할 수가 없죠. 합격할 수가. 계속 책만 바꾸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학원에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은 학원에 이제 나오시는 강사님들을 믿고, 제가 제일 못합니다. 제가 제일 못하고 여기 훌륭한 강사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은 학원을 꾸준히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때 왜 점수가 안 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삽질을 하면은 일의 효율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열삽을 펴가지고 흙을 옆으로 열삽을 옮기면은
요게 요 흙이 요만큼 옆으로 옮겨지니까 눈에 바로 보이는 거죠. 근데 공부는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10시간을 한다고 해서 10시간만큼의 점수가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면은 점수가 계단식으로 오릅니다. 어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자, 처음에 상, 중, 하 난이도가 있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하에 해당하는 난이도가 막 헷갈립니다. 중에 이런 거는 보지도 않았고 이런 건 보지도 않았고 하에 해당하는 난이도의 문제들이 막 헷갈리는 거죠. 근데 요게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3, 4월 달에 모의고사를 치니까 이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 점수가. 그러다가 이 하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정리가 되죠. 그러면은 이때 점수가 10점에서 20점 정도가 점프를 합니다. 한 단계 뜁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해결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중난이도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한동안은 정체기입니다. 정체기. 그게 이제 5, 6월달입니다. 5, 6월달. 이 정체기를 못 이기고 사람들이 막 튕겨나가는 거죠. 아, 안 되겠다.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갈아타는 거죠. 계속. 근데 점수는 원래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공부는. 전 공부를 정말 많이 해봤는데 어떤 과목도 다 이랬습니다. 민법을 제가 공부할 때였는데 제가 보던 민법 제가 한 3,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3,000페이지가 넘죠. 아무리 봐도 모르래요. 아무리. 이거는 뭐, 와, 사람이 이걸 어떻게 배우지? 그런 생각. 정말 목차도 모르겠고 개념도 안 잡히고. 근데 꾸준하게 읽었습니다. 책을. 3,000페이지짜리를 정독을 한 3번을 하니까 4번째 볼 때쯤에 민법 총칙의 한 대리쯤 가니까 갑자기 딱 뭐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뭐가. 아, 이거구나. 민법이 이거구나. 헷갈리던 것들이 싹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공부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봐야 합니다. 이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냐. 민법 같은 거 앞에만 봅니다. 앞에 보다가 좀 지나가죠. 아, 어렵다. 책도 없죠. 학교는 봅니다. 학교는 꺼내가지고 맨날 맨 앞에 나오는 거. 부동산의 특성 이런 거 보고 있죠. 부동산의 특성. 뭐 민법 103조 이런 거는 그 원장님 앉혀놓고 설명을 해도 자기가 설명하죠. 그 정도로 잘하는데 뒤에 물건법 가면 모릅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법들은 다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건데 뒤쪽을 알무로 해서 앞에가 이해되는 게 있는데 이걸 안 보니까 앞에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다가 민총까지만 보고 민법 총칙까지만 보고 책을 덮습니다. 다른 과목 보고 다른 과목 한참 보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그 뒤에서부터 보는 게 아니라 다시 민법 103조 이거부터 보는 거예요. 103.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1, 2월 달에도 내가 복습을 할 때 책에 표시를 해두고 봤던 부분 뒤에서부터 봐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앞에만 보는 게 아니라 뒤에를 꼭 봐야 된다. 꼭. 그리고 점수는 이렇게 단계별로 생각합니다. 계단식으로. 그러니까 요 정체기 때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아, 이 시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이 시기구나. 그러고 나면은 그런 것들을 헷갈리는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은 요때 점수가 뜁니다. 또 10점에서 20점이 뛰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은 요 문제풀이 과정입니다. 우리 객관식 시험 문제를 푸는 게 주목적은 아니지만 최종 목적이죠. 최종 목적이니까 이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요 중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이론적인 아주 쉬운 부분들이 헷갈리다가 나중에는 문제에서 막 꼬아놓으면은 그 부분들이 헷갈립니다. 이 부분들을 문제 푸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2차만 하시는 분들은 상관은 없지만은 1차만 하시는 분들은 초반에는 1차 과목 위주로 해주셔야 됩니다. 1차 과목 위주로. 저는 이제 2차 과목으로 수업을 하지만은 1차 과목 위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우리는 1차, 2차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합격하면은 이 사람은 합격이죠. 최종 합격.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1차를 합격하고 2차가 불합격이죠. 이 사람은 합격입니다. 합격인데 1차 합격생입니다. 1차 합격생. 그 다음에 1차가 떨어지고 2차가 떨어지면 당연히 불합격인데 이분이 가장 안타까운 분인데 1차가 떨어지고 2차가 합격하면 이분은 2차 합격생이 아니라 그냥 불합격. 그러니까 우리가 합격이라는 단어를 받으려면은 합격생이 되려면은 어떻게든 1차는 합격을 해야 합격생이라는 말을 붙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처음에 1, 2월, 3, 4월 요 때까지는 그냥 수업 다 따라오십니다. 다 따라오시다가 이제 3, 4월 달에 모의고사를 쳤는데도 이때
4월달 내지는 5월달에 민법이 한 40점이 채 안 나오는 거죠. 학개론도 40점이 채 안 나오고 이분들은 2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서. 6월달까지도 40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면은 100% 포기합니다. 그분들은. 제가 하라 해도 포기합니다. 곧 문제 푸는데 아직도 민법이 점수가 안 나오면 1차 과목이 꽈락 점수가 나오는 거죠. 이분들은 절대 이 2차 과목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1, 2월, 3, 4월 지금서부터 해가지고 11월 달까지 넣어가지고 11월, 12월 지금 일찍 오셨으니까 일찍 오신 만큼 11월, 12월, 1, 2월, 3, 4월 통해가지고 1차 과목을 한 50점에서 60점 정도 합격 점수는 아니라 좋습니다. 50점에서 60점 정도를 획득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은 이 문제풀이를 통해가지고 해결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요 정도가 내가 이론 과정을 통해 가지고 5, 60점을 획득할 정도가 되면은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해결이 되니까는 초반에는 1차 과목에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1년에 끝내실 분들은. 뭐 내가 뭐 2년, 3년 하겠다. 그런 분들은 뭐 상관이 없지만은 그리고 학원에 좀 있다 보면은 상담 받으러 오셔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나는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100% 2년, 3년, 100% 2년, 3년. 공부는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오래 하면은 저처럼 됩니다.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의 폐해를 가장 잘 보시는 게 이 공부를 오래 하면 사람이 되게 위축되고 좀 작아지고 뭐 좀 사람이 되게 안 좋아집니다. 그냥 성격적으로 되게 안 좋아집니다. 제가 친구가 없는 이유가 성격이 안 좋아서 밤까지 좀 이제 퇴근하면 11시 정도 되는데 친구를 안 만나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친구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오래 하면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오래 한다고 해서 합격률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공부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합격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주간에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1년 안에 끝내야 된다. 공부를 오래 하지 마시고 그냥 나가가지고 사무실 차려놓고 거기서 친구분들 데리고 노십시오. 그 학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은퇴하신 분들, 한 사장님들 한 60대 초반에서 60대 중반 정도 이런 분들은 진짜 학원에 출석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사장님은 왜 이렇게 학원에 출석만 하십니까? 그러니까 야, 내가 학원에 안 오면 뭐 하겠노 지금. 술 먹거나 주말에 뭐 골프 치러 가거나 이러겠지. 근데 집에다가 학원 갔다 왔다 이러면은 되게 좋아한다는 겁니다. 되게. 이런 취미생활보다는 훨씬 건전한 취미생활이죠. 이게. 돈도 얼마 안 되고. 술 한 번 먹으면 2, 30만 원 할 텐데 학원을 1년 동안 한 100 몇십만 원 내놓으면은 저녁 시간마다 와가지고 나이 비슷한 분들이랑 놀고 주말에 특강하면은 뭐 박사장 밥이나 먹으러 가지 이러면서 점심도 함께 하시고 그런 분들 빼고는 이 좋은 취미생활입니다. 좋은 취미생활. 이런 취미생활보다는 훨씬 좋은 취미생활이죠. 근데 그런 분들 빼고는 공부를 1년에 끝내야 됩니다. 공부를 오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합격률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년에 끝내려면은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거 초반에는 1차 과목을 위주로 해주셔야 합니다. 1차 과목을. 그래가지고 한 3, 4월 정도까지 3, 4월? 5월 정도까지 5월 정도에 마지노선 하면 5월 정도까지 요 점수를 획득해 주셔야 됩니다. 50점에서 60점. 꼭 합격 점수가 안 나와도 좋습니다. 근데 50점 정도는 넘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은 문제풀이에서 해결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때 5, 6월 정도 돼가지고 점수가 60점 정도 나오는 분들도 되게 불안해 하십니다. 이때 가장 많이 튕겨나갑니다. 2차를 많이 포기하시는데 그리고 7, 8월달 여러 때도 포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제가 몇 해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끝까지 그분들을 하십시오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끝까지 데리고 가니까 합격은 보장은 못하는데 그분들이 60점 원저리 점수는 반드시 나왔었습니다. 합격은 보장을 못하겠는데 합격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떨어지는 분도 계신데 그분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십시오. 힘내십시오. 해가지고 끝까지 가보니까 대부분이 요 60점 언저리는 나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다 보면은 60점 언저리 점수는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킬 거 지켜가면서 1년 동안 꾸준히 해오시면은 충분히 합격 점수가 나올 거니까
이런 것들. 이게 이제 1년의 과정이고, 1년의 과정이니까, 요런 때부터, 지금 이제 11월, 12월 과정을 하고 있는데, 요 때부터 해가지고, 1차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공법은 제가 두 번째 시간부터는 부동산 공법을 가지고, 부동산 공법 과목이 뭔지,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의 공부 방법 같은 것들을 설명드릴 건데, 그때 공법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1년의 과정이고, 초반에는 1차 위주로 공부를 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공부는 절대 오래 하는 거 아닙니다. 1년에 끝내야 됩니다. 1년에 끝내고 이렇게 나가서 사무실 차려놓고 거기서 재밌게 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시간부터는 부동산 공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